두 번째 시인 김광림 시인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교재가 있는 사람은 275쪽입니다. 김광림 시인에 대한 소개가 잠깐 나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김종삼, 김광림, 전봉건 이 세 명의 시인이 공동 시집을 낸 것이 1957년 5월에 나온 전쟁과 음악과 희망과입니다. 전후 문학 혹은 전후 시의 특성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문학사적인 맥락을 우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명의 시인이 공동 시집을 낸 경우 우리 현대 시사에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시인들은 청록파 시인이죠. 청록집이라는 첫 시집의 이름이 그 세 시인을 하나로 묶어서 유파로 청록파다라고 부르게 된 계기가 됐는데 청록집이 언제 나왔을까요? 해방 이듬해 1946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시인이 쓴 시들은 주로 1945년 해방 이전 일제강점기에 쓰여진 작품들이겠죠. 대체로 자연 친화적인 공통분모가 있었다고 우리가 한국 현대 시사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분모만 아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겠죠. 그것은 아주 거칠게 큰 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록집에 수록된 작품들이 대체로 자연 친화적이지만 청록파 시인 조지훈, 박목월, 박두진의 시세계가 차이점들도 많죠. 그 점도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명의 시인 지금 시대를 시간이 많이 흘러서 1957년이 됐으니까요. 11년 이후에 세 명의 공동 시집이 또 나왔습니다. 현대 시사의 맥락에서 보면 청록집과 달리 이 3인 공동 시집 전쟁과 음악과 희망과는 이 시집의 제목에 이미 노출되어 있듯이 전쟁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하려는 어떤 공통분모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집의 제목에도 굉장히 표면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 세 시인이 10편씩 작품을 수록했는데 음악적 특성에 일단 주목을 해보자는 것이 이 논문의 기본적인 방법론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김종삼의 시를 궁극적으로 이제 결론을 맺은 것이 이 세 가지 측면이죠. 음악의 특성은 어떤 음악이냐? 묘연한 음악이다. 그것은 뭔가 신비롭기도 하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러나 그 음악의 특성은 지상의 음악이라기보다는 하늘에서 지상으로 즉 땅으로 하강하는 어떤 음악적 소리 그래서 묘연하다고 시인이 표현했기 때문에 일단 묘연한 음악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약간 종교적 색채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운동성은 그 음악의 운동성은 움직임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하강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 작품에서 물도
구름 밑으로. 그늘도 앉으니까요. 그늘도 아마 구름이 그늘을 만들었지 않았을까요? 구름 그늘이 생겨서 그것이 앉고 했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묘연한 예치 마이나. 이 작품이 시각적으로도 이 시상 전개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을 주고, 리듬이나 호흡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표현을 했고, 아주 짧지만 압축적으로 주제를 표현했는데 그 주제가 잘 드러나진 않죠. 아주 은밀하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접근하는, 주제에 근접하는 어떤 키워드를 이 한자어 신고에서 찾을 수 있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10편의 시 중에서 받기 어려운 선물처럼도 일종의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고, 돌각담에서도 그러하다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특히 기독교적 시의식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것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지 않고, 오히려 김종삼의 시의식은 기독교 혹은 성경적 모티프에 강한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 돌각담을 계속 쌓고 그것이 불완전하게 무너지는 이 지점이 바로 김종삼의 시쓰기를 상징한다. 돌담 쌓기가 바로 김종삼의 시쓰기를 비유하는 것이다.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것은 종교의 세계로 완전히 넘어가지 않고 인간적 예술적 노력을 통해서 절대성에 도달을 하려는 어떤 불완전한, 그죠? 그건 완전히 성공할 수 없는 어떤 행위죠. 그 예술도 성공을 혹은 완전성을 추구하지만 항상 불완전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김강림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우선 음악적 특성을 살펴보고 그것이 어떤 운동성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속에 어떤 시의식이 들어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 공동시집에 10편이 수록되어 있고요. 첫 시집은 59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공통적으로 김종삼도 첫 시집을 내기 전에 이 3인 공동시집을 낸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공동시집에 수록한 10편을 포함해서 다른 작품까지 모아서 첫 시집을 12연계라는 시집을 냈고, 김종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강림도 이 10편의 시를 포함해서 다른 시까지 모아서 첫 시집을 상심하는 전목이라는 제목으로 59년에 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 공동 시집에 수록된 김강림의 시가 이제 이 논문의 연구 대상이니까 그 중에 한 편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리목이라는 작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장미의 눈시울이 가시를 베앗은 가장 참혹했던 달 6월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장미가 가시를 뱉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참혹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시가 가지고 있는 그 뭡니까? 공격성, 그리고 반대 쪽에서 보면 상처받음, 그죠? 공격, 상처, 그죠? 고통을 주고 고통을 받는 거, 이런 일종의 이미지인데 이것은 크게 뭐 어렵진 않죠. 장미의 가시라고 하는 이미지를 지금 통해서 전쟁의 고통과 상처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6월은 그랬으니까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한국전쟁 1950년 6월 25일 날 발발한 그 전쟁을 바로 우리는 연상할 수 있습니다. 포탄의 자세들로 터져간 나 또래의 젊음들은 바리케이트로 넘어져 갔다 이랬습니다.
아마 이 시를 쓰던 시기에 시인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도 우리가 이제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젊은 이들이 전쟁에 참전해서 희생됐다는 거죠.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김종삼 시의 창작 방법과 형상화 방법과 김강림 시의 형상화 방법이 좀 다르다. 김강림 시의 이 시적 표현은 비유를 구사하긴 하지만 상당히 일상적인 어떤 언어 구사법에 가깝다. 그죠? 뭔가 참신하고 독창적인 어떤 시적 표현을 비유나 상징이나 뭐 김종삼하고 비교해도 그렇고 그냥 읽어봐도 좀 쉽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의 기법적 혹은 형상화 방식에서의 수준을 가지고도 평가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주제만 갖고 평가하거나 의미만 갖고 시를 평가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김강림 시인의 이 시적 형상화의 수준은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교하면요, 김종삼하고 비교하면요, 김종삼은 상당히 미학적으로 주제를 은밀하게 숨겨놨죠. 그런데 지금 3년까지 읽었지만 굉장히 주제가 표면화되어 있습니다. 그 표현도 그렇게 아주 독창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시를 평가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도처럼 느릿한 155마일 휴전선의 겨드랑 숲밭길. 자, 휴전선을 묘사하고 있고요. 지금 꽃과 과실과 새의 털 그리고 노래를 장만하며 있을 너와 나의 사랑찬 계절을 짓밟고 이랬습니다. 이제 평화를 파괴하고 이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 평화의 현장을 주로 이제 서정 시인들이 자연 대상을 통해서 서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니까 꽃, 과실, 새의 털 그러니까 자연물입니다. 자연물을 대표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노래 그랬으니까 노래라고 하는 것이 이 자연과 음악, 그렇죠? 이 노래에 해당되는 게 음악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 작품에도 김강림 시인이 전쟁의 상처와 폐허를 정화하고 극복하는 어떤 중요한 매개체를 음악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는 노래로 등장합니다. 자, 이것도 비교해 보세요. 이건 우리 학생들이 수강생들이 시를 읽고 감상하고 분석하고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 수준을 평가할 때도 고려해야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G 마이너, 김종삼의 G 마이너와 김강림 시인의 다리목을 비교해 보세요. 다리목에 나오는 음악은 노래라는 어떤 시어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하나의 단어로 그냥 이 음악적인 세계를 표현했어요. 어찌 보면 이거는 개념어 하나로 혹은 추상으로 그걸 요약해버린 것입니다. 이 시 전체가 음악성을 느끼는 어떤 형태는 아니죠. 그런데 김종삼의 G 마이너는 보세요. 그 형식 자체가 음악적인 그죠? 형식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 주제를 표면화하지 않으면서 그 작품의 형식이 갖고 있는 그죠? 리듬이든 호흡이든 행의 배열이든 이런 걸 통해서 그 자체가 G 마이너의 음악성을 느끼게끔 만드는 그 형식적 수준이 솜씨가 있는 거죠. 김강림 시인은 이 시에서 음악성을 표현하긴 했지만 그걸 노래라는 하나의 단어로 그 음악의 세계를 표현했다. 어찌 보면 조금 음악을 형상화하는 방식이 조금 단순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제는 선명하게 나타나죠. 뭡니까? 전쟁의 상처를 음악을 통해서 치유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1950년
전차가 밀리던 해의 가슴팍 무너진 유월은 카다베라의 두 줄기 자국만 남기고 갔다. 전쟁의 상처를 지금 무엇으로 어떤 이미지로 표현하는데 그것은 뭡니까? 전차의 바퀴 자국, 그죠? 이 땅에 전차의 바퀴 자국만, 즉 전쟁의 상처와 상은, 그죠? 아픔만 남기고 갔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분석과 해석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미가 표면화되어 있고 음악성도 작품의 형식에 녹아 있는 게 아니라 노래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개념어에 그냥 단순히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분석을 할 때 중요하게 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지의 구사가 현상에 대한 표면적 형상화에 그치거나 관념을 실어 나르는 매개적 장치로 사용될 때 암시와 상징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유의 효과가 크지 않다. 이 김강림의 이 인용한 작품은요. 그것도 우리가 지적할 만합니다. 김강림의 시적 방법은 투명한 이미지의 사용을 통해 사물에 대한 명료한 인식에 도달하며 사물로부터 반사된 이미지를 통해 의식의 내면을 들여다봄으로써 기존 이미지에 대한 갱신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때로 명징하지 못한 이미지들의 병치로 인해 관념적이고 애매한 표현에 머물고 마는 경우를 보여준다. 자, 여기서 이미지가 명징하다라는 것하고 관념적이고 애매하다 어떤 표현이 시적 표현이 요것이 서로 대비되고 있죠. 분석에서. 자, 그래서 이미지 자체가 의미를 담지 않고 혹은 의미를 숨기면서 물론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죠. 그게 이제 현대시의 바로 이미지점이 주장하고 있는 20세기 영미 이미지점이 주장하고 있는 중요한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현대시의 방법은 관념을 표현하거나 감정을 직접 표현하는 게 아니라 관념은 어떤 의미입니다. 어떤 감정이든 그러한 내용, 그건 이제 시인의 내면에 있는 어떤 시적 내용이겠죠. 뭐 주제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걸 직접 표현하는 것은 현대시에는 적절하지 않다. 현대시는 그것을 물론 이미지로 대신해서 명징하다는 것은 다른 그죠? 의미나 감정이나 관념이나 이런 걸 제거하고 그 이미지만을 제시해야 된다. 이게 그 유명한 T.S. 엘리어트의 이론이죠. 그래서 그것이 20세기 영미 이미지점의 방법론으로 정착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의 용어로 뭐라고 불렀어요? T.S. 엘리어트가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뭐 내가 지금 이걸 다시 판서하면서 하기는 조금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스크린을 다시 올리고 내리고 해야 되니까 말로 하지만 잘 정리해 보세요. 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김종삼의 시와 김강림의 시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단원에서 국한에서 보면 이 비교할 만한데 T.S. 엘리어트가 말한 객관적 상관물이 왜 현대시의 중요한 방법론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사례로 지금 짐작해 볼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 말을 우선 이해해야 되겠죠. 왜 객관적이라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시인의 내면에 있는 것은 어떤 충동일 수도 있고 에너지, 그죠? 그게 뭐 감정적으로 한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희노애락일 수도 있고 사랑과 정오일 수도 있고 그건 이제 감정 큰 카테고리로 감정이라고 말하죠. 이념일 수도 있고 이데올로기 혹은 뭐 거창한 어떤 주제, 뭐 그죠? 문명 비판일 수도 있고 자연 친화적인 어떤 그리고 인류일 수도 있고 남녀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이건 다 주제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주제나 감정을 담고 있는 감정을 우리는 내면에
시인은 내면에 갖고 있고 그걸 언어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시인이니까. 그 내면에 있는 것은 일단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죠? 문학에서 주관적인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주관적인 게 강하면 강한 것도 중요한 장점이 되죠. 그러나 그것이 언어로 표현되고 독자에게 읽힐 때의 효과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20세기 영미 이미지점, 즉 모더니즘 시가 발생하기 전에 낭만주의 시에서는 이 감정을 진솔하게 감정 혹은 의미를 그냥 표현하는 것이 좋은 방법론이라고 생각해서 그게 바로 낭만주의 시 이론이 되죠. 낭만주의 시 이론이 됩니다. 지난 학기에 현대문학사 시간에도 몇 차례 소개한 바 있는데 낭만주의가 지배할 때 19세기 이전까지 대표하는 시의 관념, 시관 혹은 시 이론은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들이 여러 명 있죠. 그죠? 워즈워스도 있고 셀리, 바이런, 키츠 같은 낭만주의 시인들이 영국을 중심으로 상당히 지배적인 경향을 이룰 때는 워즈워스가 말한 바로 이 정의입니다. 시는 감정의 자발적인 분출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때 감정은 그냥 평소에 희노애락 같은 그런 보통 감정은 아니죠. 아주 외부로부터 보통 사람은 느낄 수 없는 어떤 천재만이 느끼는 어떤 영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나 그 영감도 감정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감정을 중시했어요. 그리고 그 자발적이라고 한 말은 자연스럽다는 말입니다.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우물물이 저절로 샘물이 솟아나듯이 시를 써야지 펌프질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물물을 먹기 위해서 인위적인 조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낭만주의의 중요한 이론입니다. 그게 자발적이라는 말이고요. 분출이다 이 말은 표출이죠. 그러니까 워즈워스나 셸리나 키츠 같은 낭만주의 시인들은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출했는데 그 안에 영감이 들어있고 보통 사람들이 근접하기 어려운 어떤 주제도 들어있고 그런 것이죠. 이 엘리어트가 이제 그 낭만주의 이론을 완전히 뒤엎고 바로 이 객관적 상관물 이론을 제시한 것이죠. 객관적이란 말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시인의 내면에 있는 그 어떤 의미나 감정은 주관적인데 그 주관적인 감정을 그냥 표출하면 그죠? 그 낭만주의 이론입니다. 20세기 이후의 현대 독자들은 그걸 굉장히 단순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그 감정과 의미를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체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오히려 그 주관적인 감정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객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미지입니다. 주관적인 의미나 감정을 객관적인 형태로 전환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란 뭐예요? 현상이죠. 감각적인 현상입니다. 어떤 관념적인 것도 아니고 감정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감각적인 자극을 줘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을 줘요. 그리고 눈에 보이기도 하고 코로 냄새를 맡기도 하고 이런 오감을 자극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촉각적 이미지, 후각적 이미지 같은 이미지들을 우리가 분류할 때 오감을 다 가지고 분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주관적인 감정이나 주제의식이 객관적인 이미지에 숨어 있게 되겠죠. 숨어 있다는 말은 그걸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면에 그 이미지가 내면에. 그래서 그게 비유나 상징이 되죠. 원관념을 숨기고 혹은 원관념도 같이 표현하면 직유법이 되지만 원관념을 숨기면 언유가 되거나 비유가 상징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로 어떻게든 표현을 해야 된다. 상관물이란 말이 뭘까요? 상자는 상응한다. 서로 값이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이 주관적인 감정과 뭐예요? 의미를
의미에 딱 맞는, 들어맞는, 부응하는, 상응하는 관, 상관한다는 거예요. 상관, 물이 뭐예요? 사물. 이게 이미지입니다. 객관적 상관물은 간단히 얘기하면 이미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시의 핵심적인 형상화 방법, 즉 기법이 이미지 중심으로 전개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한국에서는 1930년대 정지용 같은 시인이 한국의 최초의 이미지스트다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김기림이 그렇게 불렀죠. 한국 최초의 모더니스트다. 정지용의 시를 보면 상당히 뭡니까? 향수 같은 시는 이미지즘 시는 아니에요. 향수 같은 시는 굉장히 쉽게 서술하고 있죠. 이미지점 시는 유리창 1과 같은 작품, 유리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죽은 자식을 대신하고 또 유리에 입김을 흐리면 그죠? 그 입김이 마치 죽은 자식을 상징하고 있는. 그러나 죽은 자식이란 말을 원관념은 죽은 자식인데 죽은 자식은 전혀 얘기하지 않죠. 유리, 입김, 그죠? 폐혈관이 찢어진 산새. 산새도 사실은 이미지죠. 왜? 산새도 결국은 이 원관념은 죽은 자식이니까요. 유리를 통해서 입김과 산새의 이미지를 이중적인 그죠? 이미지를 구사했죠. 단일한 이미지 구사가 아니라 복합적인 이미지를 구사해서 이 작품의 수준이 더 밀도가 높아지고 입체감이 더 높아진 작품이죠. 그렇게 보면 자 객관적 상관물 이론 이후에 이 이미지 형상화가 현대시의 중요한 방법론으로 자리 잡았다. 그것을 우리 한국 현대시에서 1930년대 정지용 같은 사람이 처음으로 그것을 어느 정도의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지용 시인을 한국 현대시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그때 현대시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죠? 낭만주의적인 방법론이 아니라 이미지점의 방법론으로. 이미지점은 크게 보면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제 문의 사조 속에 포함이 되거든요. 너무 옆길로 세면 진도가 못 나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문의 사조 안에는 지금 내가 T.S. 엘리어트로 대표되는 이 영미 이미지점 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요.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문의 사조, 유럽의 아방가르드 이게 또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게 둘을 다 합해서 보통 우리가 모더니즘이라고 불러요. 세계 문학에서. 한국에서도 이 이미지즘도 1930년대 처음 발생을 했고 아방가르드 이것도 1930년대. 이상 같은 시인의 시는 이 아방가르드에 더 가깝죠. 이미지즘이라기보다는요. 그래서 이 아방가르드는 여러 문의 사조들을 다 묶어서 이것도 통칭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다다이즘, 슈어 리얼리즘, 번역하면 초현실주의죠. 그 다음에 입체파, 야수파, 그 다음에 표현주의. 표현주의는 주로 독일에서 많이 유행을 했고, 그 다음에 미래주의, 미래파, 이건 이태리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렇게 주로 이제 프랑스, 독일, 이태리, 유럽에서 많이 20세기 초에 이 운동이 벌어지죠. 아방가르드 운동이요. 이걸 이제 이것도 모더니즘 안에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그 이미지즘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이 문학과 예술에서 이미지즘 운동이 벌어지죠. 크게 보면 모더니즘 안에 포함되는데 그 성격을 보면 영미 이미지즘은 약간 온건한, 가격하진 않아요. 온건한 모더니즘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아방가르드는 좀 가격한 모더니즘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실험적이고 더 인간의 내면의 그 충동과 무의식 이런 것들을 더 활발하게 예술 작품에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뭐 리비도 혹은 무의식의 세계 그래서 좀 더 실험적이고 가격한 그런 실험 정신이 강하죠. 그래서 아방가르드라고 부른 것 같아요. 아방가르드는 원래 군사 용어인데 그죠? 전이병. 그러니까 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맨 앞에 나가서 싸우는 군사들을 전이병이라고 합니다. 후방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후방에서는 지원을 해주지만 전위병들은 전투에 직접 참전해서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전투에 참여하니까 굉장히 실험적이고 전위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아방가르드라는 용어 자체가 군사 용어에서 나왔다. 옆길로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 학생들 기초 지식이니까. 그래서 이 표현이, 이 분석이 지금 김강림 씨의 이 방법이 시적 표현이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관념적이고 애매한 표현이다. 혹은 이미지에 투명한 혹은 명정한 이미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뭐라고 할까요? 문해사조와 관련해서 이미지점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음악적 특성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인용한 시에서요. 바로 노래입니다. 노래는 이 구절에서 보세요. 정확하게 보면 그리고로 표현됐죠. 그러니까 대등한 거예요. 뭐가 대등한 겁니까? 꽃, 과실, 새의 털은 자연입니다. 자연의 생명력, 전쟁으로 인해서 인간도 죽었지만 이 자연도 다 파괴됐을 테니까 꽃, 과실, 새의 털은 자연의 생명력인데 이 노래는 그리고로 연결되니까 그것과 거의 대등한 어떤 위상을 가지거나 가치를 가진 것이 이 노래, 음악성입니다. 마치 자연이 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다시 그죠? 나무가 자라고 다시 과일이 그리고 새가 다시 우는 그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노래도 그러한 것과 같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짓밟혀졌으니까요. 짓밟혀졌다고 표현합니다. 미래의 일이 아니라 과거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제 그게 회복돼야 되겠죠. 회복에 대한 표현까지를 이 시에서 말하진 않았습니다. 과거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이것이 황폐하게 됐다는 정도로 그죠? 참혹한 경험을 겪었다라고 하면서 끝났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유추해 보면 김강림이 시인이 생각하는 이 음악성은 이 자연과 동등한 어떤 위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노래는 이러한 자연의 본래적 생명을 간직한 인간의 소중한 가치라고 할 수 있고 김강림 시에서 노래 음악은 운율이나 호흡상의 효과를 살려내는 시적 형상의 방식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아까 말로 설명했습니다. 김종삼의 G 마이너하고 비교하면 금방 선명하게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형식으로 구현되기보다는 그냥 개념적 언어로 주제로 그냥 단순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작품을 좀 보겠습니다. 다른 작품은 어떤지 꽃과 잃어버린 신이라는 작품입니다. 형식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주제적으로 신이 등장한다는 것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삼에도 아주 엄밀하게 종교적 어떤 흔적이 나타났는데 김강림의 시에는 좀 더 표면적으로 선명하게 신이라는 단어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종교적 색채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꼭 전쟁 이후라서 그런 건 아니겠죠. 모든 어떤 시대든 이 종교적 어떤 추구는 인간들이 시인을 비롯해서 시인도 그렇지만 모든 인간들이 종교적 추구를 지향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1950년 전쟁 이후에 더 그죠? 강하게 이 신에 대한 추구가 종교적 지향성이 나타난다고 일단 문학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전후시 지금 이 단어의 제목이 전후 모더니즘 시잖아요. 특징이기도 하겠죠. 제목에 꽃과 잃어버린 신. 그러나 신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고 잃어버렸다는 그죠? 마치 죽은 신과 같이 숨은 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움은 벌써 우리의 것이 아니다. 착한 것과 그 앞에 굴복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희망과 절망에 얽히며 피어나는 것이다. 그것은 진작 아름다워야 하는 내일과 또 없는 내일에 꽃을 가꾸는 사실 앞에서 눈이 먼 인간들에 의하여 꽃과 잃어버린 신과 꽃이 팔리는 경우랄까 하고 끝났어요. 역시 김강림 첫 번째 시
함께 이 시도 굉장히 일상적인 언어 혹은 쉬운 언어로 표현하고 있고 비유가 그렇게 새롭거나 참신하거나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금방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면 개념어들이 계속 등장하죠. 희망, 절망 이런 것도 개념어입니다. 그죠? 이미지가 아니죠. 이미지와 개념어는 기본적으로 다 구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T.S. 엘리어트 이후에 이런 개념어를 시에 그대로 구사하는 것은 현대적이지 않다. 그죠? 이미지로 대신해야 된다. 그래야 시도 현대성을 갖는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독자가 그 이미지를 통해서 오히려 추체험할 때 원래 시인이 내면에 가졌던 그 의미나 감정을 다시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객관적 상감물의 중요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시인이 자기 내면의 감정과 주제를 그냥 표출하면 직설적으로 독자는 그걸 읽으면서 그 감정과 내용을 의미를 잘 체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개념으로 그냥 오니까요. 지금 여기 절망과 희망과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의미는 알 수 있지만 피부로 와닿지는 않죠. 그런데 이미지로 객관적 상관물 즉 이미지로 표현하면 그게 독자에게는 오히려 그 이미지를 경유해서 그 시인이 처음에 내면에 가졌던 그 감정이나 의미를 추체험, 다시 체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효과가 더 크다는 거죠. 단순하게 전달되지 않고 체험적으로 전달된다. 독자에게. 이게 객관적 상관물 이론의 T.S. 엘리어트가 왜 현대시는 객관적 상관물, 즉 이미지를 구사해야 되는지 설명한 것입니다. 상당히 그것은 우리가 체험해보면 압니다. 지금 이 시도 읽어보면 절망과 희망과 이런 표현을 쓰면 우리는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이게 피부에 와닿거나 그죠? 그게 추체험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대체로 그런데 이제 의미를 보면 그래도 이미지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도요. 주로 개념어들이 많지만 아름다움 이것도 개념어죠. 착한 것 이것도 개념어죠. 굴복 이런 것도 다 개념어입니다. 개념으로 이제 의미를 전달하다가 꽃이 이제 등장하죠. 그래서 이 작품의 거의 이제 핵심적인 이미지는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꽃이 뭐 특별히 참신한 이미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꽃에 뭔가 의미 부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꽃을 가꾸는 사실 앞에서 눈이 먼 인간들에 의하여 꽃과 잃어버린 신과 꽃이 팔리는 경우랄까 그랬어요. 이 부분은 상당히 어느 정도 시상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즉 의미가 압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한번 음미해 봐야 돼요.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어떤 의미가 어떤 주제를 이 시는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제목은 꽃과 잃어버린 신입니다. 자, 꽃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상징이고 이미지인데 꽃을 가꾸는 사실 앞에서 눈이 멀었다 그랬으니까 인간들이 지금 이 속세에 그죠? 신과 멀어지고 그죠? 특히 이 전쟁을 경험하고 더 삭막해진 인간성이 꽃을 가꾸면서 눈이 멀었다고 하니까 뭐에 눈이 멀었을까요? 우리가 무엇에서 유추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너무 상상력을 발휘하면 안 됩니다. 이 시 자체에서 뭡니까?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왜 어디에 눈이 멀었을까? 마지막 연에 보면 꽃이 팔리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이거 꽃을 사고 파는 어떤 매매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은 아름다운 생명이고 그리고 인간이 소중하게 갖고 와야 될 어떤 가치인데 자연의 생명이자 또 무슨 예술적 아름다움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근데 그것이 이 세상 속에서 이게 그냥 돈의 가치로 환원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물론 이것도 내 해석이니까 우리 수강생들 각자 다른 해석들을 해보세요. 그러나 여기서 너무 비약해가지고 자기 머릿속에서만 의미를 찾으면 안 됩니다. 내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물증을 항상 확보해서 그 물증이 제시하는 데까지만 얘기해야 됩니다. 너무 여기서 비약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눈이 멀었다고 하는 이 의미가 뭘 의미하는가? 꽃이 팔린다는 것에서 그 물증을 찾는다면 돈의 가치가 지금 지배하는 세상이다. 50년대만 그렇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더 그 돈의 가치는 더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세상인데 인간 세계인데
그래서 잃어버린 시는 숭고한 가치, 종교적 어떤 종교든 여기서 뭐 이 신이 기독교인지 가톨릭인지 불교인지 뭐 회교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으니까 보편적인 신이라고 일단 얘기한다면 종교적 가치가 그죠? 훼손되고 퇴색되고 돈의 가치가 오히려 지배하는 이 인간의 인간적 행위들 혹은 인간 세상에 대한 어떤 뭐예요? 비판 혹은 냉소, 풍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언어 속에 그런 것이 녹아 있죠. 그래서 오히려 김강림의 시에서 첫 번째 시, 두 번째 시 다 통틀어서 요 두 연이 그래도 시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보통의 언어로 그냥 의미만 전달하는 것은 시적인 언어는 아니거든요. 그건 의미 전달이지 그냥. 그래서 이 부분은 그나마 좀 압축적으로 뭔가 시적인 표현이 됐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신은 잃어버렸고 꽃은 이제 사고 파는 것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꽃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 상징성을 가지고 지금 이 작품 속에서 구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도 꽃과 잃어버린 신 이렇게 제목을 붙였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 얘기들이 여기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술을 다시 반복하지는 않고요. 교재가 있는 사람들은 이걸 잘 읽어보면 정리가 될 것입니다. 진도를 너무 빨리 나가도 나중에 혼란이 오니까 진도를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아마 이번 주가 3주 차인 것 같고요. 다음 주가 4주 차죠. 지금 이 단어는 3주, 4주 이렇게 우리가 설정되어 있어서 조금 볼까요? 그러면요. 너무 핵심만 얘기하고 넘어가면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는 꽃과 인간들을 대비시키며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상황을 냉소적으로 표현한다. 자, 이 냉소적인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짐작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물증이 필요합니다. 이 시의 언어가 어떤 아이러니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지, 즉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냉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풍자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직설적으로 표현하는지 이런 것들을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는 것도 시를 읽는 독자들의 수준 차이입니다. 그것도 능력입니다. 그래서 시를 그냥 의미로만 읽어버리면 너무 단순해져 버리고 시의 진가를 잘 알려면 더 음미하면서 이 어조, 그죠? 말투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상당히 이 작품은 냉소적인 말투 혹은 풍자성을 가진 그죠? 비판적 색채가 강하죠. 이 어조 속에. 자, 우리가 풍자를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비교하는 게 있습니다. 풍자와 해악입니다. 이것은 꼭 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문학에 소설에도 이 풍자 소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해악 소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전 문학에도 해악이 많이 등장하고 풍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문학 예술 어디에도 특히 문학에는 고전 문학이든 현대 문학이든 시든 소설이든 풍자와 해악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구사되는 방법인데 비교하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비교하면 너무 쉽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공부해 온 것이니까 너무 잘 알고 있을 텐데 조금 한번 요약해 봅시다. 풍자와 해악의 공통점은 시든 소설이든 대상을 희화화하는 데 있죠. 그죠? 희화화하는 것은 보통의 시선이 아니고 보통의 시선은 수평적인 시선입니다. 상대와 내가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화화할 때는 그 대상보다 내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겁니다. 그죠?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최만식의 풍자소설.
그죠? 그런 작품 보면 그 인물들이, 그죠? 치숙, 뭐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바보스러운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제 코미디 프로나 개그 프로에 보면 바보스러운 캐릭터들이 등장할 때, 그건 바로 이제 풍자 혹은 해악의 기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정상적인 캐릭터가 아니고 좀 열등한 인물. 그럼 열등한 인물이 등장한다는 것은 창작 주체든 수용 주체든, 그러니까 위에서 내렸다 본다는 거죠. 시선이요. 희화화라는 첫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상을 희화화하는데 궁극적으로는 풍자는 어떤 것을 목표로 해요? 비판을 목표로 합니다. 그 희화화된 대상을 주로 비판하죠. 아니면 희화화된 대상이 정상적인 인물을 역으로 비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오히려 풍자의 방법론 중에서는 고도의 방법이죠. 보통은 희화화한 대상이 비판의 대상인데 오히려 그 희화화된 인물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판하는 방법론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해악은 뭡니까? 궁극적으로 창작 주체나 희화화된 대상 그리고 독자들 사이에 화해 혹은 동질감, 그죠? 공감 이런 걸 불러일으킵니다. 비판이 목적이 아닌 것이죠. 나도 저 우스꽝스러운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 같은 속성을 갖고 있다. 나도 저 인간과 똑같다. 라는 동질감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해악이 형성됩니다. 이 작품은 상당히 풍자적인 요소가 있죠. 그리고 냉소적인 어조를 구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냉소적 어조가 마지막에 이 꽃이 팔리는 경우랄까 하면서 여기에 잘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조도 시를 분석하는 중요한 분석소, 즉 분석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첫 시간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이제 과제물을 작성할 때 처음부터 주제를 알았다고 접근하지 말고 여러 시적 형식들 중에서 새로운 포인트를 찾아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역시 현대시에서는 이미지가 기본이니까 이미지 중에서도 이미지도 엄청나게 다양한 하위 범주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색채 이미지도 있을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가장 기본적으로는 오감과 관련된 이미지가 있죠.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후각적 이미지.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하면서 찾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감각이 겹쳐 있거나 공감각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여러 감각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이미지도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색채 이미지도 가능하고 운동 이미지도 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이 논문에서도 이미지를 처음에 찾았고 두 번째는 이미지의 운동성을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운동 이미지도 이미지입니다. 상승이냐 하강이냐 수평이냐 수직이냐 뭐 흐름이냐 획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순환이냐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 운동의 이 속성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 이미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운율도 있다 그랬죠. 운율 리듬 그 다음에 화자 어조 그리고 이제 어떤 하나의 형식만을 포인트로 삼을 수도 있지만 어떤 하나의 형식적 요소를 분석소로 삼을 수도 있지만 그걸 조합을 하는 거죠. 그러나 무관한 걸 연결하면 별로 의미가 없고 A라는 형식적 요소와 B라는 형식적 요소가 이 시인의 시를 설명하기에 아주 유효적절한 것이라면 이걸 연결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하나의 분석소로 재구성을 하면 되겠죠. 그럼 조금 더 입체적이고 복잡한 방법론이 됩니다. 입체적이고 복합적일수록 더 수준이 높아지겠죠. 단순하지 않고, 그죠? 하나의 형식적 요소만 찾는 것보다 둘 이상의 형식적 요소를 잘 결합시켜가지고 그 시인의 시세계를 분석하면 더 뭐예요? 그 작품이 갖고 있는 전체성에 조금 더 근접하겠죠. 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부분만을 그죠? 연구할 수밖에 없는데 관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연구 대상을 항상 우리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체를 다 연구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부분만을 연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그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연구 대상의 전체성에 조금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복합적인 방법론을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떻게 하는지 방법론만 보면 음악적 그죠? 형식에 첫 번째 초점을 맞췄고요. 자, 김종삼은 묘연한 음악이었는데 김강림은 관념적 음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금방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입니다. 그냥 음악 이렇게 노래 이렇게 나오니까요. 이게 무슨 작품 속에서 이 음악성이 녹아서 그죠? 형상화되어 가지고 혼연일치가 된 게 아닙니다. 그냥 시어로 그냥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노래 뭐 이렇게 음악 노래 그러니까 이제 관념적 음악이다 이렇게 그냥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운동성을 가지나 김종삼은 하강이었죠. 김강림은 그냥 정지되어 있다. 그만큼 조금 이 작품 속에서 이 음악적 특성이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의미죠. 이러한 음악적 요소와 그것이 갖고 있는 운동성이 결국은 어떤 주제의식을 포함하고 있는지 마지막에는 주로 공통부문은 신과 관련해서 내가 포착을 했습니다. 그건 내가 뭐 내 머릿속에서 찾아낸 게 아니고 내가 이 시인들은 전후 시인들이니까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지향성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짐작해가지고 내가 연역적으로 머릿속에서 이 신을 연구해야 되겠다. 주제로 이 세 시인의 공통된 주제를 신의 특성으로 찾아야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김종삼 시에서도 그걸 기납적으로 찾아보니까 거기에 종교적 지향성이 부분적으로 나타났고 김강림 시에서도 신이라는 구체적인 단어가 계속 등장하니까 그리고 종교적 어떤 흔적이 계속 나타나니까 내가 이걸 의미로 주제로 자꾸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기납적으로 해야 된다는 가장 큰 원칙, 대원칙 하에 지금 방법론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과제를 하든 논문을 쓰든 평론을 쓰든 우리 학생들 지금 계속 그 구상을 하고 있을 텐데 내가 계속 힌트를 주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지금 1차 과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텐데요. 자,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내가 부르나 하면요. 문제 설정이다. 난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문제 설정. 이 논문 한 편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문제 설정은 바로 뭐예요? 연구 대상을 찾고 연구 대상은 3인 공동 시집이죠. 전쟁과 음악과 희망과 이게 내 연구 대상이에요. 텍스트가 우선 필요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죠. 텍스트에서 내가 뭔가 새로운 발굴을 고고학자처럼 발굴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엉뚱하게 자꾸 다른 참고 둬서 뭐 니체의 무슨 뭐 사상이 뭐 헤겔이든 뭐 프로이트든 락강이든 뭐 들레즈든 이런 데서 뭘 자꾸 가져오려고 하지 바깥에서 문제 설정,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연구 대상으로 삼은 그 텍스트 안에서 고고학적으로 고고학자처럼 혹은 형사처럼 형사가 뭐요? 범인을 찾듯이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죠? 비가시적인 어떤 이 범죄를 재구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읽으면서 자, 이게 뭐가 중요해요? 전체 이 과제물 논문의 문제 설정이 중요합니다. 내 문제 설정은 뭐예요? 음악에 우선 포인트를 뒀어요. 세 시인의 공통분모니까. 그리고 그 음악이 어떤 속성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는 그것이 갖고 있는 운동 이미지의 차이를 또 찾아냈어요. 자, 첫 번째 분석소, 두 번째 분석소, 세 번째는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 그런데 그 의미는 공통적으로 종교적인 어떤 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 신의 상실입니다. 김강림은요. 김종삼은 뭐예요? 신의 임재와 슬래시 부재였죠. 왜? 신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 김종삼 시인에게는 그걸 체험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신의 흔적을 느끼면서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기한테 임재하지 않으니까, 부재하니까 그 사이에서 계속 순례자처럼, 그죠? 뭘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 신의 경험을 시로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신의 상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줬는데, 아직 결론을 얘기하기 전에 이 방법론을 내가 얘기하고 싶어서 이 결론을 먼저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방법론이 중요해요. 그죠? 그러나 이게 처음부터 딱 이렇게 뭡니까? 앞뒤가 딱 들어맞게 짜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모색하면서 처음에 자기가 구상한 건 약간 가설이에요. 나도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목차를 짜봅니다. 그리고 계속 어떻게 해요? 제목도 소제목, 지금 이런 제목들요. 여기에 뭐가 와야 될까? 관념적 음악, 정지, 신의 상실. 일단 비교도 하고 하면서 여기에 처음에 생각했던 게 계속 수정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고쳐진 거예요. 김정삼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공부할 전봉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어디가 기준입니까? 텍스트가 기준입니다. 텍스트에 맞춰서 내 가설을 자꾸 수정 보완해서 최종 버전에 도달했을 때, 그리고 완전한 건 없으니까요. 불완전 하나만 그걸 이제 마감 시간에 맞춰서 제출하는 거죠. 내 논문도 그렇게 마감 시간에 맞춰서 제출했는데, 이건 약간 엉뚱한 소리지만 이 세상에 마감 시간이 없으면 위대한 예술작품, 위대한 창작품, 위대하다고는 그 차는 얘기고, 논문이 한 편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마감에 우리는 어떻게든 뭡니까? 1차 과제 마감일이 언제입니까? 4월 14일 일요일.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그 마감일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나중에 임박해가지고 하려면 급조된 걸 제출하게 되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하세요. 초점은 뭡니까? 문제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한 편의 과제물, 한 편의 논문을 쓸 때, 아니면 평론을 쓸 때 중요한 관건이다. 근데 그 문제 설정을 어떻게 설정했느냐는, 그죠? 기납적으로 찾아지지만 좋은 논문들을 자꾸 보면서 참고하는 거죠. 꼭 담당 교수가 쓴 이 논문만 참고하지 말고, 참고하되 자기는 또 좀 다르게 해야 되겠지. 다르게. 자기 걸 자기 방법론을 찾아내야겠지. 참고하면서 내가 어떻게 문제 설정을 했는지, 즉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이 논문을 썼는지 큰 틀에서, 세부적인 것들은 또 세부적으로 뭐가 또 필요할까요? 작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분석하는가. 분석력, 그 다음에 해석. 분석한 다음에 그걸 해석을 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논지를 거기서 도출해내야 됩니다. 그 논지가 내가 전체적으로 이 논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 문제 설정과 잘, 그죠? 연결되고 부합되어서 퍼즐이 잘 맞아가지고 한 편의 논문이나 과제물이 되겠죠. 그걸 지금부터 잘 준비하기 바랍니다. 자, 조금 또 옆길로 샜는데 다시 돌아와서, 냉소적으로 표현한다. 꽃이 팔리는 경우랄까라는 결구는 냉소적 어조를 통해 상황적 아이러니의 효과를 얻는다, 이랬어요. 자, 이 아이러니가 또 나왔습니다. 지금 풍자, 해학, 냉소 이런 용어들을 얘기했는데 이거 다 이해하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아이러니가 나왔어요. 아이러니는 한국말로 하면 그냥 반어입니다. 아이러니는 영어고요.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다, 아이러니컬하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반어, 이것은 문학에서 혹은 예술에서 아주 많이 구사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어조에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조가 아니라 상황 자체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자기가 예상한 것과 혹은
상식적인 것과 정반대의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을 아이러니를 또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때 상황적 아이러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현실에서도 상황적 아이러니를 많이 경험할 수 있지만 문학 작품, 예술 작품에서 이 상황적 아이러니를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내가 볼 때는 상황적 아이러니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의 아이러니는 유형을 나눌 때요. 문학 예술에서 언어적 아이러니 이런 게 있습니다. 언어적. 그래서 전체 상황이 아이러니컬한 것은 상황적 아이러니고요. 언어적 아이러니는 어떤 언어를 구사할 때 반어적으로 구사하면 그건 언어적 아이러니입니다. 때로는 언어적 아이러니와 상황적 아이러니가 중첩되어서 나타나는 경우, 오버랩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죠. 물론. 그러니까 굳이 둘로 나눈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이 마지막 구절에서 이 작품 전체가 상황적 아이러니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김강림은 아이러니를 비롯한 다양한 수사적 기법을 통해 시적 의미를 표현하는 방식을 종종 구사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수사적 기법을 많이 사용한다 그랬는데 아이러니 이 작품이 이제 그걸 잘 보여줍니다. 이 아이러니의 기법 이외에 그리고 냉소적인 어조 이런 것이 이 작품의 아까 마지막 두 연에서 그나마 시적인 표현이었다라고 내가 얘기한 조금 더 구체적인 분석입니다. 이 두 편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작품들에서 대체로 일상적인 언어, 그죠? 상식적인 언어들이 많이 구사되고 있고 개념어가 많이 구사되고 있다. 희망, 절망 뭐 이런 거죠. 그런 걸 분석하면 좋겠습니다. 꽃은 아름다움과 착한 것으로 표현되지만 인간들은 굴복을 모르고 눈이 먼 존재로 표현된다. 전쟁을 겪은 시인에게 인간들은 투쟁적 공격성과 맹목적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로 비춰진다. 따라서 꽃과 인간들이 공존하는 현실은 희망과 절망이 얽히며 피어나는 것이다. 여기서 화자는 진작 아름다워야 하는 내일과 또 없는 내일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아름다워야 하는 것이 내일인데 또 내일은 없다 그랬으니까 희망 없는, 미래 없는 어떤 절망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전망을 찾을 수 없는 혹은 비전을 찾을 수 없는 이 현재의 허무한 상태, 절망적인 상태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좀 직설적인 표현이긴 하죠. 그죠?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희망과 절망에 얽히며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걸 이미지로 표현했다면 조금 더 현대적 속성이 현대성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시가 너무 개념어를 가지고 그냥 표현하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시 창작하는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으로 등단하고 싶어 하고 또 그런 목표를 가진 학생들도 있는데 그 학생들이 시적 수준을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개념어들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 즉 일상적으로 우리는 그 개념어들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많이 합니다. 개념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요약되어 있으니까요. 희망, 절망도 다 개념어고, 그죠? 앞에 너무 많은 개념어들이 나왔잖아요. 감정적 개념어도 있고, 그죠? 의미적 개념어도 있습니다. 사랑, 뭐 우정, 진리, 자유, 뭐 이게 다 개념어죠. 근데 시에 그런 개념어들 위주로 구사하는 경우들은 대체로 아직 시적인 수준을 높이지 못한 사람들, 아마추어일수록 그렇습니다. 김강림 시인이 시인인데도 지금 1950년대 지금 시를 쓰고 있잖아요. 벌써 아주 오래 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같은 시기에 김종삼 시인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 뭔가 지금 그런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제 단순하진 않은 건데요. 그 이미지의 방법론이 현대성의 이제 현대시의 이제 기초 방법론인데 그 방법론을 잘 이제 숙달시키고 그 이후에 정말 성숙한 수준이 되어서 중진시인, 원로시인쯤 되어서 농축된 삶의 경험을 어떤 이미지가 아니라 어떤 개념을 이렇게 구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조금 또 지금 레벨 차이가 또 있는 거예요. 마치 피카소 화가가 이렇게 아기가 유치원 학생이 낙서하듯이 그린 그림하고 유치원 학생이 진짜 유치원 학생이 그린 그림하고 이게 비슷해 보여도 그 안에 엄청난 수준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따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 엄청난 시인들, 유명한 시인들도 왜 개념어를 씁니까? 이렇게 또 나한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곡과 노래로 대변되는 자연적 본래적 생명을 훼손당한 현실에서 시인의 상실감은 잃어버린 신이라는 표현에 압축되어 나타난다. 그렇죠? 이것도 엄청나게 주제를 압축해서 개념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신. 그러니까 신을 찾고자 하지만 우리 시대의 신이 지금 상실되었다는 거죠. 상실된 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이 기납적으로 김강림 시를 분석해 보니까 음악의 특성은 관념적 음악이고 그것의 운동성은 정지된 상태고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어떤 주제의식은 신의 상실이다. 잃어버린 신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김종삼하고 일단 비교해 볼 수 있다. 같은 공동 시집을 냈지만 그리고 뭔가 공통분모가 상당히 많지만 이런 차이를 또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작품인데 작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이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인에게 있어 전쟁의 참상과 폐허의 현실은 절대적 가치를 상징하는 신의 상실과 부재로 간주된다. 그래서 전쟁의 상처 그리고 폐허는 잃어버린 신과 으로 대표되는 어떤 정신세계로 따지면요. 잃어버린 신이다. 세 번째 작품입니다. 전쟁은 나비가 날던 머리 위 바로 밑까지 스쳐갔는데 자, 이제 나비가 등장했다는 것 한번 유심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못은 아무데나 박혀져 있다. 그리스도가 손바닥을 내민 탓이다. 내 옆구리가 채인 것은 못이 닳아 빠진 까닭인지 모르겠다. 그리스도의 손바닥에서 나의 일식을 위하여. 제목은 못은 박혔는데 입니다. 자, 이 작품의 지배적인 이 모티프도 성경적 모티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직접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못이 뭘 1차적으로 의미하는지 우리는 성경의 사건,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의 그 사건을 지금 이 작품이 기본 모티브로 하고 있다는 걸 금방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작품도요, 상당히 어조에서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뭔가 냉소와 풍자가 있는데 조금 교묘한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 옆구리가 채인 것은 못이 닳아 빠진 까닭인지 모르겠다. 자, 이 그리스도가 못 박혀 죽는 장면하고 자기를 오버랩시킵니다. 내가 옆구리를 채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손바닥을 내밀었다. 못이 또 아무데나 박혀 있다. 성경의 사건을 약간 뭐예요? 변형시키면서 이 시적 형상화가 이루어지면서 뭔가 묘한 어떤 아이러니 같은 걸 가지고 주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작품들이 조금 단순했다면 이 작품은 조금 더 그 작품의 수준이 고도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이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일단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식이라는 것도 상당히 암시성, 상징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내가 좀 평가를 할 때 김강림 씨의 수준이 조금 높지 못하다라고 계속 부정적으로 평가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작품을 보면 이건 또 괜찮은 수준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시의 수준이라고 하는 게 뭐와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주제나 의미를 개념어든 어떤 시어든 직접 노출시키는 것은 수준이 낮아지고
암시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그것을 숨긴다는 것은 그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속에 숨어 있는 거죠. 은폐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시는 수준이 높아집니다. 왜? 독자들이 그 정도 수준은 되니까요. 그래서 너무 개념을 가지고 주제를 다 표현해 버리면 독자는 별 할 일이 없어집니다. 너무 쉬우니까. 현대인들은 문학적 예술적 감상 수준이 높잖아요. 그래서 아마 엘리어트가 객관적 상관물 이론도 제시하지 않았나. 20세기 현대인들은 낭만주의 시인들의 시 같은 걸 보면 너무 쉽고 단순하고 그것이 감흥을 주지 못하는 거죠. 왜? 감정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감정 대신에 이미지로 대신하면 그 이미지가 오히려 현대 독자들에게는 마음속에서 감정을 다시 추체험, 즉 불러일으키는 재반응이 일어나니까 이미지가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벌써 100년도 더 전에 엘리어트가 얘기한 것이고 그 이후에 현대 시들이 그렇게 그걸 기본 바탕으로 전개가 되어 온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930년대 정지용 시인 이후에 그러한 현대 시의 수준이 계속 발전해 오면서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작품에 대한 분석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